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진돗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웨덴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의 진돗개 베코입니다. 울프스 헤드는 스웨덴 북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왔고, 특히 겨울이면 눈 덮인 숲과 얼어붙은 호수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이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남편 토비아스와 아들 아론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부터 마을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들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마리에 불과했던 들개가 점점 늘어나 결국 20마리가 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들개들은 처음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정도였지만 점차 대담해지면서 농장의 가축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사람들까지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아들 아론은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로한 분이었던 엘사 할머니가 들개 무리에게 공격받아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지역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들개 포획 전문가들도 마을의 외진 위치와 들개 무리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토비아스는 양치기로 일했기 때문에 그의 충직한 양치기개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딘과 프레이라는 이름의 그 개들은 항상 용감하게 양떼를 지켜왔지만 들개 무리 앞에서는 그들도 무력했습니다. 어느 날 토비아스가 양떼를 돌보러 갔다가 들개 무리의 공격을 받았고, 오딘은 주인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을 의회는 유럽 야생동물 관리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위스 국제 야생동물 관리 협회의 안데르센 박사가 경쟁 견종 방법을 시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독일산 로트와일러와 프랑스산 마스티프를 데려왔지만 들개 무리의 조직적인 공격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안데르센 박사는 한국의 진돗개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강력한 개들도 실패했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한국의 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얀 털의 우아한 개 베코가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더욱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코는 도착하자마자 마을을 조용히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했고, 특히 들개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마치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들개 무리가 다시 마을을 공격했을 때 베코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베코는 들개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능적으로 움직이며 들개 무리의 지도자를 고립시키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베코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들개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 시간의 긴장된 상황 끝에 들개 무리는 마침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베코는 그들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감시했고, 마을은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고, 베코는 하룻밤 사이에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베코가 처음으로 들개 무리를 물리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베코가 어떻게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는지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베코의 첫 번째 승리 이후 들개 무리의 출현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토비아스도 안심하고 양떼를 치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도서관에서 베코에 관한 작은 전시회를 열었고, 아이들은 베코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베코는 매일 마을 주변을 순찰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마을 외곽에서 들개의 흔적을 발견하면 즉시 추적했고 언제나 마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지능과 헌신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강한 폭풍이 불었습니다. 울프스헤드 마을은 갑작스러운 눈보라에 휩싸였고 창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에 아론은 잠을 설쳤습니다. 베코는 그날 소피아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베코가 날카롭게 귀를 세우더니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토비아스가 창문을 열자 베코는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피아와 토비아스는 걱정되었지만 베코를 신뢰했기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베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토비아스는 베코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소피아는 그를 말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걱정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마침내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아가 문을 열자 베코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눈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뒤에는 2마리의 어린 들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채 베코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피아와 토비아스는 놀랐지만 베코의 눈빛에는 이 어린 들개들을 받아들여 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데르센 박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숲속 들개의 은신처가 파괴되었고 이 어린 들개들은 무리에서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미는 이미 죽었고 베코는 어린 들개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베코는 들개 무리와 싸웠지만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생명에게는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린 들개들은 루나와 스톰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베코의 지도 아래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나와 스톰은 베코의 작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코의 행동을 따라 배우며 성장했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이 새로운 개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베코는 그들에게 마을을 순찰하는 방법, 위험을 감지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울프스헤드 마을은 또 다른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폭설로 인해 마을은 거의 고립되었고 식량과 의약품 공급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급히 의약품을 실은 트럭이 마을 입구 근처에서 눈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인들과 아픈 아이들을 위한 의약품이었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토비아스를 포함한 몇몇 용감한 남자들이 구조대를 꾸렸지만 문제는 트럭이 있는 곳이 들개 무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베코는 즉시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나섰고 루나와 스톰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구조대가 트럭에 도착했을 때 들개 무리가 이미 그곳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트럭 안에 갇힌 운전자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코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루나와 스톰에게 신호를 보내며 들개 무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베코의 리더십 아래 3마리의 개는 완벽한 팀워크로 들개들을 견제했고 구조대원들은 무사히 운전자를 구출하고 의약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토비아스가 미끄러운 눈길에서 발을 헛디뎌 깊은 계곡으로 떨어질 뻔했을 때 베코가 재빨리 뛰어들어 그의 옷자락을 물어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코 자신은 다리를 다쳤지만 그의 용기 덕분에 토비아스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베코의 다리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안데르센 박사는 베코의 다리를 치료하며 최소 몇 주간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피아와 아론은 매일 베코를 돌보며 정성을 다했고 마을 사람들도 번갈아가며 찾아와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베코는 비록 몸은 다쳤지만 여전히 눈과 귀를 바짝 세우고 마을의 안전을 염려하는 듯 했습니다. 토비아스는 베코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침대를 만들어 백호가 편안히 쉴 수 있게 했고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자신의 상태보다 마을의 안전을 더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루나와 스톰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눈빛에는 항상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호의 부상 이후 들개무리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마치 백호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 듯 그들은 다시 마을 주변에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나와 스톰은 백호가 가르쳐준 대로 마을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했고 들개무리의 리더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을 뒤흔드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들개무리가 대담하게 마을로 들어와 가축 농장을 공격한 것입니다. 루나와 스톰이 맞서 싸웠지만 들개무리의 숫자와 조직력에 밀려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몇 마리의 소중한 가축을 잃었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집에서 요양 중이던 백호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초조해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마치 어떤 결심을 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소피아와 토비아스는 백호가 다시 부상을 악화시킬까 걱정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가 사라진 것입니다. 소피아와 토비아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찾아 나섰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루나와 스톰도 불안한 듯 마을 주변을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호는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가 들개무리에게 복수하러 갔거나 혹은 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안데르센 박사는 백호의 지능을 믿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도 내심 걱정이 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소피아가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백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승리에 찬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뒤에 서 있는 한 마리의 큰 들개였습니다. 그것은 들개무리의 리더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들개는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호에게 복종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안데르센 박사가 급히 와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백호는 들개무리의 리더를 찾아가 1대1로 대치했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굴복시킴으로써 전체 무리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데르센 박사는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이 진돗개의 특별한 품성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백호는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개무리의 리더는 그림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백호의 지도 아래 점차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들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림은 백호의 명령에 따라 다른 들개들을 통제했고 그들은 더 이상 마을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 일부는 백호, 루나, 스톰과 함께 마을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봄이 오자 마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백호의 다리도 치유되었고 그는 이제 4마리의 충직한 개들과 함께 마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 주변 마을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백호의 놀라운 능력에 주목했고 그를 중심으로 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의 들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진돗개의 우수한 특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안데르센 박사는 한국을 방문하여 진돗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진돗개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백호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의 뛰어난 품성과 지능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베코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울프스 헤드 마을의 영웅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베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베코처럼 용감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꿈꿨습니다. 오늘은 베코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명성을 쌓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베코의 명성은 울프스 헤드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마을 아이스포드에서도 들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은 울프스 헤드 마을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안데르센 박사와 토비아스는 베코와 함께 아이스포드로 향했습니다. 소피아와 아론은 베코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그의 사명감에 찬 눈빛을 보며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스포드는 울프스 헤드보다 더 깊은 숲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의 들개 문제는 울프스 헤드와 비슷했지만 더 복잡했습니다. 들개들이 인근 산악지대의 야생 늑대들과 연합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베코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털의 이 작은 개가 과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베코는 도착하자마자 마을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루나와 그림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들은 베코의 충실한 조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마리의 개는 마을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고 들개와 늑대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베코는 특히 들개와 늑대가 만나는 지점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베코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곳은 들개와 늑대가 만나는 장소였고 두 무리 사이에는 일종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들개에게 사냥 기술을 가르치는 대신 들개들은 마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코는 이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 안데르센 박사에게 알렸습니다. 물론 베코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행동과 안내는 충분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데르센 박사는 이것이 매우 드문 현상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들개와 늑대의 협력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베코는 다시 산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도 함께였습니다. 그림은 들개였기 때문에 다른 들개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베코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베코의 지도 아래 그림은 들개 무리에 접근하여 그들에게 마을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베코는 늑대 무리와의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늑대들은 베코보다 훨씬 크고 강했으며 수적으로도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베코는 두려움 없이 늑대 무리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강한 존재감과 결연한 태도로 늑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늑대들은 베코를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코의 특별한 기운을 감지한 듯 경계하면서도 관찰했습니다. 베코는 늑대 무리의 리더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두 동물 사이에는 일종의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안데르센 박사와 토비아스는 숨을 죽이고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베코와 늑대 리더 사이의 대면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베코는 자신의 영역을 분명히 했고 늑대 리더는 이를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늑대 무리는 마을을 공격하지 않기로 한 대신 베코와 그의 무리는 늑대의 영역을 존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아이스포드 마을의 들개 문제는 점차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들개들은 더 이상 늑대와 협력하지 않았고 그림의 영향으로 일부는 마을로 돌아와 순화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베코의 놀라운 능력에 경외심을 표했고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포드에서의 성공 이후 베코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스웨덴 전역에서 비슷한 문제를 가진 마을들이 도움을 요청해왔고 안데르센 박사는 베코를 중심으로 한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에는 루나, 스톰, 그림, 그리고 새롭게 길들여진 몇몇 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베코의 놀라운 활약은
마침내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유럽 야생동물 보존협회에서는 백호의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파견했고 전 세계 언론에서도 이 특별한 진돗개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큰 관심을 보이며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백호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백호와 그의 팀이 스웨덴 전역에서 활약하는 동안 울프스 헤드 마을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아론은 매일 백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토비아스도 특별 임무에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쪽 산악지대에서 이상한 질병이 발생해 동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데르센 박사는 긴급히 울프스 헤드로 돌아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질병은 들개와 늑대, 그리고 다른 야생동물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고 감염된 동물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질병이 사람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백호와 그의 팀도 즉시 울프스 헤드로 소환되었습니다. 마을 의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일부는 모든 야생동물을 사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피아와 토비아스는 백호와 그의 팀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백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안데르센 박사는 질병의 증상과 전파 경로를 설명했고 백호는 깊은 집중력으로 그의 말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백호는 루나, 스톰, 그림과 함께 북쪽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소피아는 백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임무는 이전과 달리 매우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호의 결연한 눈빛에서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북쪽 산악지대는 험준한 지형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백호와 그의 팀은 조심스럽게 지역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곧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동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비정상적으로 공격적이었고 몸에는 이상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백호는 이 병든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그들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산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호수가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호수 주변에는 여러 동물들의 사체가 있었고 물은 이상한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안데르센 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백호의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수의 샘플을 채취한 후 분석한 결과 그곳에는 독성 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법 광산 활동으로 인한 폐기물이 호수로 유입된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파악했지만 이미 감염된 동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전히 큰 숙제였습니다. 감염된 동물들은 공격적이고 위험했으며 질병은 계속해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감염된 모든 동물을 사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과 함께 감염된 들개 무리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고 안데르센 박사와 토비아스는 극구 말렸지만 백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백호와 그림은 조심스럽게 들개 무리에게 접근했습니다. 들개들은 처음에는 매우 공격적이었지만 백호의 침착한 태도와 그림의 친숙함에 점차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백호는 들개들을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유도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들개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안데르센 박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백호가 감염된 동물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독소를 희석시키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백호가 특정 식물들을 들개들에게 먹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분석 결과 이 식물들은 독소를 중화시키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방법은 천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물과 특별한 식물들 덕분에 감염된 들개들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공격성도 줄어들었습니다. 안데르센 박사는 이 방법을 다른 감염된 동물들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진돗개 백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